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의혹에 휩싸였던 이해훈 후보자를 결국 지명 철회했는데 잘한 일로 평가합니다. 탕평도 좋고 통합도 좋지만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쓸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한 방식도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요. 여론이 들끓을 때 청문회까지는 가보자고 했던 것도 잘한 일입니다.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무조건 임명하고 내부에서 또 대충 처리하는 옛날 방식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보았듯이 기자 몇 명만 나서도 찾아낸 의혹들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통합 인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있던 인사들 데려다가 쓰는 거, 그쪽 물이 원래 아주 더럽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머리 설날 기획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 바로 제가 사랑하는 더나함 홍삼 백년진고, 이 제품과 그래서 꿀이랑 함께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벌꿀을 준비했습니다. 100% 국내산 벌꿀인데요. 벌꿀 한 병에 2.4kg인데 이걸 1+1 두 병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벌꿀 1+1 2.4kg짜리 두 개 49,900원이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이 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설 특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싸서 혹시 함량이 낮은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거품, 브랜드로 많이 거품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니까요. 드시기 바라고요. 대량 주문 혹시 하실 분들은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혹시 대량 주문하면 또 할인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어리몰 설 선물 기획전이 끝나고 나면 민생경제연구소 홍길동은행에 우리가 수익금 일부도 기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설 선물은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세요. 네,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달력을 봤더니 토요일이 1월 31일, 그야말로 1월을 꽉 채워서 토요일 날 1월이 끝나가는데 1월이 끝나면 12달 중에 한 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빠르죠. 예. 아무튼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잘 채워가지고 미련 없이 1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뤄야 할 이슈가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에 뵙네요.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임세은 대변인한테 누나 그랬죠? 누나보다 누님입니다. 누님. 예. 민망하지만 강수영 변호사께서 저한테 누님 할 때마다 제가 좀 이게 너무 그 약간 폐륜한 인간. 아니, 페류까지. 제가 누나는 맞습니다. 예. 여러분. 믿기 어려워요. 필요는 너무 세고 예. 아무튼 저도 좀 당황했어요. 오늘 이슈 다루기 전에 증권 전문가가 마침 나오셨으니까 지금 코스피가 5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안착선에 접어들 그런 모양새인데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을 돌파하고 현재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는 4,965, 코스닥은 1,053.22인데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매수 사이드카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코스닥 150 선물이 5% 이상 상승하고 그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되면 잠시 매수가 멈춰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되는 걸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다는 거고, 이게 매도 사이드 카는 하락이 너무 세게 나오면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도 사이드 카를 발동을 하는데, 이번 매수 사이드 카는 시장이 너무 이제 흥분 상태다, 막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멈춰지는 겁니다. 네. 이게 4년 만에 1000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코스피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코스닥은 1996년에 코스닥이? 예. 시작이 됐고요. 2000년 초반에 그 당시 이제 그 버블, IT 버블, 요때 벤처 광풍 때 2000을 넘었었어요. 당시 코스닥이. 근데 그때 이제 버블 붕괴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시장이 급락이 됐고, 2021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때도 이제 1000을 잠깐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죠. 예. 아무튼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일단 증권 시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이 돌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저평가됐다. 왜 1000을 돌파 안 하냐라는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 4000일 때 지금 들어가도 돼? 하다가 결국 5000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 비슷한 심리로 폭발적인 매수세가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코스피라도 코스닥이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를 올린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가 주로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주의 부품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수가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이제 500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직 5000으로 마감이 된 적은 없어요. 네네네. 장중에만 찍어. 예,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또 4995까지 막 가다가 지금 또 약간 빠지고 그러네요. 네네. 요럴 때 이제 원래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게 좀 안정적으로 하방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5000 딱 찍은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더 사실 신뢰를 더 주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신데 좀 벌었어요? 네, 저는 좀 그냥 저축하듯이 적립하거든요. 그냥 조금씩 한 달에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합니까? 아니면 ETF로 합니까? 저 ETF도 있고 종목도 있어요. 네. 누님한테 좀 보셔가지고. 오늘따라 이 누나 되게 멋있다. 내가 김건희 흉내만 내고 서영기 어머니 흉내만 내는 줄 알았지? 프로. 원래 전문가세요. 그쪽에 오래 계셨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뭔가 꿈틀거리고 자꾸 살아나고 이렇게 힘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좋죠. 나라의 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래요. 상승세가. 네. 주식을 독보적입니다. 잘 모르시나 봐. 조용해. 뭐 아주 모르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걸 가지고도 좀 과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원래 가치보다도 그동안 너무 낮게 평가돼 있었다라는 거고,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서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하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못 이끌어내기 때문에 실제 회사 가치로 따지면 이미 7천, 8천까지도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계신데 5천 밑으로 계속 평가되어 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수가 계속해서 이 기세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안정이 되면 아까 임세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물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고 우울한 소식이 많았던 주말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힘을 내서 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이해훈 후보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자진 사퇴할 건가, 지명 철회할 건가. 일각에서는 청문회까지 가자고 그러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가,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청문회를 해서 일단 본인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였고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문회를 너무 요식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청문회해서 뭐 채택 안 해도 뭐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 청문회를 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고
또 여론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기, 그런 전례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했는데 어땠습니까? 반응이 영 안 좋았죠. 들어봤는데 뭐 설명하는 게 그렇게 뭐 납득이 잘 안 갔어요. 특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원 펜타스라고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죠. 그거 뭐 몇십억을 막 벌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아들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으로 그렇게 해서 청약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의 과장이 이것은 좀 부정청약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밀어붙이려고 했다기보다는 한번 보자라고 했던 건데 어때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뭐냐면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열심히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럽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 와 저런 방법이 있었던 거야? 아니 뭐 멀쩡하게 그 아주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결혼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그 정치적으로 중진 정치인으로 불릴 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자기 부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거야? 그냥 모르고 그냥 아유 주가 오르니까 좋은가 보다 나도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인가? 막 이런 이상한 자괴감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수법들이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게 뭐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진짜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장 큰 거 또 대통령이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세 그 유예했던 거 유예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그 강하게 신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도 충돌을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뭐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이해운 후보자 발탁했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보수 정당에서 3선을 했던 보수 인사인데 그런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많이 놀랐는데 뭐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떠냐, 일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그쪽 정당에서 막 그렇게 그 갉아내리고 그랬던 것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임세현 소장님. 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5번 공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10수년,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저렇게 여러 가지 비리와 혐의들이 있었는데 자기네 편이라고 그냥 감싸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이해운 그 전 후보자 임명했을 때부터 약간 비판의 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란 이후에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냐. 그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보다는 봉합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런 통합의 의미로 그 각고의 고심 끝에 임명을 하시게 된 건데요. 이렇게 쭉쭉쭉쭉 불법과 비리들이 나왔을 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저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구나라는 뭐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께서 지금 또 인물을 찾고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집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매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불법과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 안 되고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가장 열중하고 권력과 사리사욕에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저 집단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번에 또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혜훈 후보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혹이 하나만 있어도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 아파트 청약, 우리 꿈이죠. 서민들의 꿈. 그다음에 교육, 입시, 자식 취업, 그다음에 갑질까지. 이게 너무 종합 세트여서 이게 하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버틸 수가 없었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과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과정을 밟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너무나 납득 안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왔다 그러고 그런 등등의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단호한 결정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하더군요. 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잘했으니까 3번씩이나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아니 당선된 거 아니냐. 당무감사에서도 내 우수 평가 받았다. 그러면서 국힘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어때요, 강수영 변호사님? 아니 저 정도 사람이 당무감사에서 우수 등급 받았으면 우수 못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판 5분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웃기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주의 정부다운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겨우 논평 나온다는 게 인사검증 실패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주당 인사 측에 있었던 인사를 지명했다가 철회했다면은 굉장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청와대가. 근데 그들 당에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정치한 사람을 지명했었기 때문에 무슨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청와대가. 그리고 뭐 지금 천하람 의원 이번에 아주 칼을 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 비망록이라는 것. 그 비망록이라는 게 뭐 이혜훈 후보자는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비망록이라는 게 뭐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친 건데 그 파일이 뭐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 시절에 있었던 파일이고 그러면 이준석이 같이 그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뭐 당직자라든지 어떤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준석 타고 천하람 쪽으로 전 갔다고 추정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청와대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청와대에 무조건 인사검증 실패라고 이제 탓을 하는 것은 참 애처로운 하나의 뭐라 그럴까 뭐 발악이라고 보고요. 짚어야 될 것은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준 차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임명 혹은 지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게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그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민주당은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리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보수 통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기조에서 인사를 계속 할 텐데 이제 그쪽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발탁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말에 참 슬픈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께서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급히 스텐트 시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는데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별세를 하셨어요.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슬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녹수님께서요. 당신은 현재도 공무 수행 중이십니다.
감히 잘 가시란 말씀도 아직은 감사했단 말씀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납니다. 정권 20년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걸 보셨어야지요. 아직은 인사도 못 드리겠네요. 총리님, 당신은 아직도 공무수행 중이십니다. 정말 공무수행 중에 이렇게 하셨지요. 김인수님, 이해찬 민주주의 아버지, 박정희 때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게 사셨는데 74살 아까운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좋으신 분들과 함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소카님, 7080 세대 맏형 이해찬 존재 자체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천국에서 영면하시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업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왜 이해찬 총리님 애도부터 먼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제가 오늘 생각 없이 약간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 지적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넥타이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해찬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난 모습을 작년 12월 2일인가요? 그때 고향 킨텍스에서 민주평통회의가 열렸죠. 그때 이렇게 보니까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해찬 수석 부의장과 함께 이렇게 만났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만 오셨어요. 아니 되게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있으네. 그 마음도 많아요. 그렇게 다니시면 지치시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상당히 저 때도 걸음걸이가 불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요. 지금 73. 이제 74살인데 사실 74살이면 요즘에는 그렇죠. 뭐 네. 젊죠. 예, 5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더 많이 좀 계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문 후유증이라던가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베트남까지 출장까지 갈 만큼 이 공무의 열의를 보이셨던 면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또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해찬 총리님과. 아. 이해찬 총리님이 5선인가 하셨던 그 지역구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관악구에서. 예. 그래서 83년부터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이 되면 책받침을 하나 나눠준 게 있는데 그게 이해찬 의원님 이름으로 책받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첫 기억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이해찬 의원님이시고,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자란 어린이가 성장해서 재작년에 제가 그 지역구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찾아뵀었을 때 인사를 드렸더니 본인 어쨌든 오랫동안 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총리님 저 그 지역에 나가게 된 임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또 해주셨었어요. 이해찬 총리가 그때 당시 관악구에 처음 출마해서 꺾었던 후보가 김종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김종인 후보가 그때 이제 이해찬 의원한테 일격을 당하고 나서 그걸 또 복수를 해요. 맞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해찬 의원을 5선인가 6선인가 한 중진을 공천을 잘라버려요. 컷오프 시켰죠. 컷오프를 시켰어요. 예, 2020년에. 정말. 예. 그런데 결국은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김종인을 발로 차야 되는데 또 품어줬어요.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 시켰을 때 다들 관악에 그때 사건 복수한 거라고들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이분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단한 전략가였는데 7선이란 말이에요. 7번 나가서 7번 다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4번이나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뭐 정치 경력이 있지만 평가는 그런 어떤 성공의 평가 이상으로 느껴져요. 저만 해도 이제 9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항상 이해찬 지금 잡과신 전 총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나선다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가고, 그리고 아, 저쪽이 이제는 될 것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정말 마청 노릇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손잡고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참 보기에 짠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대면 요즘은 굉장히 건강한데, 제 머릿속에 이해찬 전 총리는 정말 쨍쨍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쨍쨍하다는 말. 그게 그렇게 잘 와닿는 부분이 없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나서서 국회에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건 아니면 뭐 대정부 질의를 하건 아니면 뭐 총리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참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그런 이미지를 주셨던 분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던 게 그렇게 쨍쨍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나이에 이제 그게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해찬 총리는요, 사실 이제 충남 청양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유복하다, 그러니까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어요. 뭐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서울대 사회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생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총재 시절에 그야말로 이 직언을 하는 이런 양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함부로 사실 못할 정도로 꼿꼿하신 분이셨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짱짱하다. 짱짱하다. 하여튼 딱 그래요. 딸깍발이에요. 그 정치인이면 좀 유연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 올곧게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컸던 것이 50 청문회 때였죠. 그때 2명의 스타가 나왔는데 이해찬, 노무현.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이제 그쪽에 관심은 많지만 젊으셔가지고 네. 이해찬이라고 하는 분의 족적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총리께서 할 때. 교육부 장관 때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83년생이 이해찬 1세대라고 보통 불리고, 전 이제 85년생이어서 3세대인데, 뭐 대한민국 최악의 뭐 최저학력 세대다. 왜냐하면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 총리의 말씀을 되게 단순화시키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공정한 입시 제도와 경쟁의 그 순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피해보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서 생각해 보면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때 벌써 지금 20년 전인데, 그렇게 줄 세워가지고 1점이라도 더 얻은 놈을 갖다가 서울대 보내고 뭐 줄 세워서 또 좀 공부 못하는 다음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구자적 저는 이제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은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욕을 했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근데 제가 아까 대학교 딱 입학해서 현대사 책을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교육이 참 중요하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만약에 제가 대학교 가서 현대사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현대사 교육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해찬 총리를 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할 때 막 이해찬 총리가 기분 좋게 뭐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총리를 시켰고 더군다나 정말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이해찬 총리 때가 진짜 책임 총리였어요. 그때는 이해찬 총리가 거의 뭐 내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총리라고 하면 이해찬 총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실세, 뭐 소위 말하는 실세 총리이면서 책임 총리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또 잘 하셨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할 법한 일을 또 총리가 책임지고 또 하셨고 그래서 두 분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셨죠. 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또 노무현 대통령 총리 아닙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총리가. 그래서 그만큼 존경받는 거목이셨고 특히 그 네 분의 대통령을 만드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죠. 민주진영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드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마음이 또 안 좋은 것은 그래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인 시대를 보셨다는 게 또 다행이긴 하지만 또 성공한 이재명 정부의 마무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또 마음이 아프고 네, 하여튼 민주주의 거목으로서 사실 저희 민주당은 애도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정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추모에만 집중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추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총리 앞에서는 국힘당도 그때는 국힘이 아니고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쩔쩔맸죠. 더군다나 일갈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런데 너네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 국회에서 아주 대놓고 너네들 차떼기당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정색을 하건 말이 아니고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저걸 기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나 의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올 걸 의도를 했다. 마음 먹고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단순하게 보면 의도한 것, 근데 의도했다고 해서 아무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품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일치해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다른 모두가 심지어 상대 진영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자리에서 먹힌다는 표현들을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상황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이해훈 후보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해도 사람이 신뢰가 안 가게 돼버리는 것처럼 그 많은 총리까지 갈 때까지 정치적 궤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또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또 여의도에 정치를 하면서 그 개인적인 어떤 면까지도 다 서로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내내 저 사람이 어쩐 사람인지 아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이 나선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배준희 님이 핵 사이다의 원조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요. 완전 사이다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인터넷 여론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수나 극우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분열 양상으로 만든 1등 악이
이분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해요. 요즘 보면. 근데 그 반응을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들이 아프게 혼났던 겁니다. 이때까지 혼났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 보이는 거고, 뭐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인거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고요. 정치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갈라놓은 것들은 지역주의부터 만드는 게 원료가 어디예요? 전두환이 제일 열심히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토 대통령 만들려고 영호랑 갈라놓고 니 편 내 편 나누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만든 원료가 거기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진 고통을 당했던 사람을 분열의 아이콘인 것처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 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D8Y님, 이해찬 총리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노 대통령님이랑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애도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해찬 총리 애도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참 지난주에 너무 슬픈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의원님 가운데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주말 내내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해찬 총리 별세 소식까지 들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데 좀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조에 관련된 그런 것을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총리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베트남에서 운구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진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데, 이제 국장이 있고 국민장, 국가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회장은 국가가 아니고 정당이나 시민사회, 노동계가 주관하는 건데, 이해찬 총리 정도 되면은 국민장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마 그 행안부에 막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그 국가장 같은 경우는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제 국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공로가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그 기준에, 그 행안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는 충족이 아마 안 돼서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 장례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민께서 많이 슬퍼하고 계시고 애도하고 계시고 명복을 빌고 계신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무수행 중에 외국에서 별세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이 국가가 예를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애국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 저도 충분히 국가장이나 국민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차이는 그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또 뭐 한편으로는 이분이 평생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진짜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87년 국민항쟁을 이끌기도 했었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광장서적이라고 신림동 고시촌 한복판에 있는 그런 서점을 처음 운영하셨던 분이었고, 아이러니도 참 재밌게도 신림동 고시촌이 사법시험 시절에 있었을 때 제일 큰 서점이 광장서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그 사법시험을 치렀던 사람들 상당수는 이해찬 사장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평생 사회에 국민들의 일반 뭐 대중들의 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행안부에서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기는 했는데, 국가장을 하려면 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국가장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했으면 저쪽에서 난리 났을 듯요. 뭐 또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총리님이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 시민분들의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유족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서요. 예. 결국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건에는 법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장 국민장이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결국 유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11시 50분에 호치민에서 출발해서 내일 새벽 6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내일 현장에 많이 나간다고 하지요? 네, 아마 전원이 가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아마 그 인천공항에 가서 고인을 아마 맞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글을 올렸던데요. 맞습니다. 네, 글을 올려서 그 고인과의 추억과 고인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네. 성실, 진실, 절실. 네. 예, 배동호님, 애국심이 남다르셨던 이해찬 총리님, 김대중 대통령님과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투사이기도 하셨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는 정의련들 믿으시고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추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일부겠지만 극우라고 칭하기도 뭐한데 이런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올라올 수가 있죠? 네,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무슨 뭐 그냥 그런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저는 유족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사자 명예훼손 등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5.18 희생자라든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세월호 희생자들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어때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지 않나요? 있죠. 우리도 뭔가 좀 그런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서 예.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발언도 처벌하고 그것보다 더 엄히 처벌하는 게 나치에 대한 어떤 동조 발언 이런 것들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켰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뭐 그런 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 안에 있는 표현만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 극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내란 옹호하거나 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의견들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장돼야 되는 그냥 자연 소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얘기하면은 앞으로는 벌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아직까지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지기에 이른 10대 후반 이런 친구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저도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아닌 식으로 벌하자 뭐 이런 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강 변호사님 잘 설명을 주셨는데 특히 이런 저는 이해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해찬 전 총리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주지향, 진보지향 내에서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이른바 커뮤니티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인물도 아닌 거예요. 이름 자체는 알 수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게 그들이 활동의 뇌리에 있지 않은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 배후에 저는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을 이 어떤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잘 모르고 부안해동하고 있고 그렇게 완전히 잘못 세대가 돼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이 주고받고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 정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표현이 다 시장에 던져져서 각자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뭐 그거를 소화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각자 이렇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밀어내는 거다라는 게 원래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독약과 같은 것이어서 우물에 한번 풀어서 사람이 마시면 이미 죽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의 자유랍시고 그걸 던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학계의 이론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은 진짜 독약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번 주에 아주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28일 오후 2시에 김건희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자, 이번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보고 이제 국민들이 다시 사법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지금 뭐 유죄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드러난 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인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좀 낮춰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라프 목걸인가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사실관계를 약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전체적으로 죄를 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혐의가 있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런 걸 자기가 전혀 몰랐다. 여전히 자기 계좌가 그냥 이용되었을 뿐이지 본인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명태균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그냥 가져왔다. 내가 시킨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통일교한테 받은 것들은 가방만 인정하고 싼 것만 인정하고 비싼 목걸이는 추월하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감형을 시켜주려면 이제 유죄라는 전제에서 감형을 시켜주려면은 대전제가 첫 입구가 자기의 자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김건희는 그 어떤 기준도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형에서 1도 감형해 줄 이유가 없다. 15년 그대로 나오는 것이 적당히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은? 일단 지금 특검 구형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들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뭐 뇌물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브로커 정도로만 법적으로 본 겁니다. 왜? 김건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편들을 주려했는지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영선을 공천시켜준 거 이것도 그냥 여론조사 비용을 못 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만 갔어요. 실질적으로 김영선 공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뿐만 아니라 그냥 매각 매직을 했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라는 자가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였을 뿐이지 다른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가가 구형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제 주식투자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인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혐의는 특검에서 이렇게밖에 구형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 김건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였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V0라고 불릴 만한 지위를 누렸다는 점을 다 인정을 해서 그걸 평가를 하면 이거는 지난번 한덕수에 대한 판결처럼 15년 구형을 했다고 해도 20년 이상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진짜 법조문 그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인 거고 그냥 배임 알선 수재 정도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또 그 형법에 딱 맞춰진 것만 해서 10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이 상황, 대한민국의 지난 2년, 3년 가까운 시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또 윤석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때문에, 검사 때문에 이걸 배경에 등에었고, 그 거듭되는 수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다 막아냈던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 판결에 나올 겁니다. 지금 김건희 구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알선 수재 이렇게 해서 11년,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4년 모두 15년 지금 구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걸 뇌물로 하느냐 알선수재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 V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V0였다는 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증빙할 길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기소 중 첫 번째 도이치, 통일교, 명태균 요 세 건밖에는 없지만 정작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게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오히려 국가산업이 본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뭐 캄보디아 ODA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그 구형도 구형이고 김건희 뭐 감옥에 사는 건 사는 건데 김건희는 약간 돈에 미쳐 있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추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때려버리는 게 그게 제일 아플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아플 겁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불법으로 축적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본인은 그걸 위해서 사실 권력을 이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재산이 몰수되고 하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 추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얼마나 선고가 될까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도 중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국민적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관심사가. 김건희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이용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타고 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아까 이제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 근데 결국 뇌물죄가 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공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공천 권한이 없는데 김영선 공천을 해줄 권한이 없잖아요. 윤석열이 관여해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관계들을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모든 영역에서 간주해야 해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법리 구성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지금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을 인정을 해서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2부속실을 윤석열 때는 안 만들었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다 수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으므로 이것은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선도적인 판례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변호인들 쪽에서는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이건 창조행위다. 판결이야. 법 해석이 아니라 법의 창조행위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모든 법은 나쁜 놈들이 법을 계속 이제 피해가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메워가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적극적인 그런 법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권한을 주지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다 인정해서 처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를 해버려야 아니 예전에 예를 들어서 디올백 받았을 때에도 뭐 청탁금지법 적용을 하는데 이 양반은 공무원이 아니어가지고 청탁금지법 적용을 한다는데 처벌할 수가 없는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나요. 아니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게 상식인데 그냥 법 조항 난 잘 모르겠고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줘 이게 법감정인데 뭐 자꾸 법에 뭐가 없대 그래가지고 처벌을 못 한대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메워야 됩니다. 국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매각매직을 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로 딱 빠지고 다 당신이 받아가지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거가 없다고 처벌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우치백 나왔을 때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다 배우자에게 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처벌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세간에 떠돌았었거든요. 하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배우자에서 간주 규정을 두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누가 대통령의 배우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리라고 국회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죠. 에이, 이게 말이나 돼?
아, 세상에 무슨 대통령 전화기를 갖고 자기가 다 인사권까지 막 업무 지시게 다 하는데 그걸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아유 우리 배우자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새벽에 보면 내 폰 가지고 다 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한다는 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을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흠결이 발견되면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도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 이런 인간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뭐 정치권에 등장해야 되는 건가? 이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도 하나 좀 그 와중에 희망을 좀 갖게 하는 소식은 이제 박성재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영장 기각됐던 자들은 다 이진관 부장판사 밀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박성재도 영장 2번이나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마땅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을 하신 거고 그냥 대한민국 법조인 판사의 스탠다드로 봐야 돼요. 이게 대단한 막 위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법원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영장 기각이 잘못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올바른 판결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에게 적용됐던 예를 들어서 뭐 부작위 그거 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냐? 넌 너무나 쉽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았지 않느냐? 이 차원하고 박성재는 완전히 달라요. 박성재는 최근에 나왔지만 국무회의에 그 서명을 해달라고 최초 제안한 사람이 박성재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계엄이 합법적이 되도록 유도했던 사람이 박성재예요. 그다음에 뒤에 후 실행 행위를 실제로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계엄 이후에 체포될 사람들 어디에 가두고 추국을 어떻게 막고 후속 절차를 하려는 실행 행위를 실제로 도맡았고 역할을 자기가 인지하고 실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보다도 더 제가 보기엔 죄질이 나쁘거든요. 실행 행위를 분담을 했으니까 이상민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이정관 부장이 아마 거의 저는 한덕수에 비준하는 엄벌의 처리라고 예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법복 따라서 이제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두 분 변호사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진관 부장판사만 계속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마음이 안 좋고, 김건희 씨 이제 재판하는 분은 이제 우인성 부장판사거든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우인성 부장판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요것도 담당하고 있고 예전에 강용석, 김세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도 딱 벌금형만 내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판을 이렇게 하셨는데 김건희 씨 재판을 어떻게 내릴지는 또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계속 많으면 좋죠, 저희야. 그러니까요. 네. 혹시 이번에 인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그건 이제 항소심부터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고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고법으로 이렇게 인사이동 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담재판부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1심 법원의 판사들 중에서 부장들 중에서 지금 올리기로 돼 있으니까. 고법 판사가 아니래도. 예. 그래서 가능은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추천을 동료 판사들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심에 관여하는 판사가 2심도 맡는다는 것은 좀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내란 재판을 최초신급에서 한번 경험한 판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배제되는 게 재판의 공정성과 뭐 헌법 수호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덕수 말고 윤석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1심 했던 판사를 2심에서 또 한다 그러면 신급 제도를 완전히 이제 형용화시키는 거라서 그건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 당과 합당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놓고 절차상 이런저런 뭐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 불만도 있고 지금 합당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일단 합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이제 DNA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형식의 합당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세은 대변인님, 네. 조국 당은 이제 흡수 합당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형태 합당을 생각하는 걸까요? 민주조국당? 이런 부분 때문에 수많은 논의와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조국혁신당도 이 창당을 했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흡수되려고 본인들이 창당한 거 아닐 거예요. 그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우리 국민께 제시하고 그렇게 평가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모인 정당인데 갑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 그 자신들의 가치도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수많은 그 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가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 균질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보면은 민주당이 싫어서 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간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를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진보의 아젠다를 실현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유 모인 분들이 많아서 이 모인 분들의 성분이 균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 잘 화학적 통합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한번 경험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이었을 때 안철수와 이제 합당을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했거든요. 2014년에. 그때 사실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지방선거에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안철수 그 당시 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 지도부 반, 당직자 반, 후보들 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민주당이라는 더 큰 정당이 있고 저희가 당의 크기와 사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반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서도 그런 식의 요구가 있게 된다면 지난 절차를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불협화한 끝에 결국은 거기에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논의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아픔과 상처 없이 돼야 될 건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합당 안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세은 소장님이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네. 아주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많은 고심과 여러 고뇌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느닷없이 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게 발표한 이유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왜 그 짐을 혼자 얹고 가냐에 대한 물음이 있는 거죠. 적어도 최고위원 지도부와는 상의를 하고 공론화가 됐었어야지 그 책임의 무게도 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짐을 그러니까 지고 가고 계시니까 안타깝죠, 그 부분.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했겠는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또는 교감이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그 궁금한 점을 2부에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상의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정치 개입이 되는 거니까. 정치 개입이 되죠. 그런데 청와대 쪽에 미리 뭐 좀 알렸다. 이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야 가능할 소통할 수도 수 있는 있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가 뭐 절차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밝힌 바가 있죠. 그런 어떤 내부에서 굉장히 논의가 치열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꺼내놓지 않으면 꺼내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다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번에는 이제 뭐 한편 뭐 작다라면 좀 수포로 들어갔지만 통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바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그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전후부 국민의힘 지금 저 극우들이 다 사실 다 먹다시피 했는데 그 국민의힘의 보수들조차도 다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일단 여기서 큰 살림 차린 다음에 차라리 나중에 그래서 저거 괴멸된 다음에 제대로 된 보수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적인 어떤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거에 좀 가깝다고 한다면 예전과 달리 예전처럼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까지도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좀 크게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뭐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그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절차적 문제를 짚는 것이 미리 최고위에 뭐 알리지 않았다, 당원들에게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정말 아프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청래 당대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 지점에서 당원들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논쟁의 포인트를 잡고 근데 이 논쟁을 갖다가 돌파해 나가는 지금 현재 절차를 보면은 대통령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압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뭉개려고 하거나 뭐 하여튼 명분을 자꾸 외부에서 끌어다 와요. 근데 그렇게 뭉개면 안 됩니다. 저 지방선거 앞두고 하려면은 지금밖에 없다가 자꾸 들리기에는 바로 연이어 있는 전당대회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합당을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는 구도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당대표는 지금 이런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선언적으로 그런 의도 없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만 있지 아무런 거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합당론이 저는 결국에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약간 미세하게 그래도 다수는 찬성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되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굉장한 그 논란과 싸움이 그때부터 더 심화될 것이고 합당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단순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 빠져 있어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찬성이 많던데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분란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구체성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빼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네, 그리고 하나는 또는 이 합당에 대한 명분과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그런 명분 더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당에서도. 근데 제발 대통령 뒤에는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뜻이라느니 뭐 이런 건 좀 비겁한 변명을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합당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만나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